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총선의 가장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뉴스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인철 소장 모시고 한번 하는 코너 만들겠습니다. 경제 박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총선 지나고 사실은 코로나도 생활 방역으로 그 방향을 조금 선회하면서요. 결국 우리 국민에게 가장 관심이 되는 거는 경제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좀 총평 내지는 뭐 예상평?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먼저. 정치권이 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별로 긴급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망했어요, 다소. 네. 사실 저도 많이 실망스러운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계속해서 이견을 보여왔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부와 말씀하세요. 미국은 재난지원금 이달 초부터 통장에 입금되기 시작했고요. 이달부터 입금이 돼요, 아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신청하면 3일 후에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달 더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어제 청와대가 중재했습니다. 야, 정부 여당 당정 절충안 합의해라. 합의안이 나왔어요. 네. 골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족기 중 100만 원을 지급을 하되 사회 지도층, 고소득자는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재정 부담을 좀 경감해보자. 네. 그러면 부자라고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느냐. 이 대안으로 기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상한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상위 30% 늘림으로 해서 약 3조 남짓 이제 적자 국채 발행 될 수 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이 기부를 통해서 이 정도는 이제 재정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보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3월 말에 YTN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과 일치해요. 역시 우리 소장님이시군요.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통합당이 아니 당장 합의안 갖고 오면 합의 쓰겠다 하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니 왜 고소득자한테 기부하라 그러냐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이라는 거 비판할 수 있는데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죠. 대안 제시하면서 이러니 안 된다. 아니 지금 세금 안 내고 하든 안 하든 뭔가 해야지 지금 계속 끌고 난 다음에 20대 국회에서 못하고 21대로 넘길 겁니까?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이 좀 반대 아닌 반대? 말바꾸기 논란에 이어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너무 좀 안타깝고요. 네.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 앞서 뉴스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청와대는 추경안 처리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긴급 재정 명령권까지 발동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다 주고 있는데 긴급이 아니어서 지금 저는 긴급제 좀 뺐으면 좋겠어요. 뭐 인제 와서 긴급입니까? 그리고 좀 여당 야당 전부 다 빨리빨리 합의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좀 제발 단기당력 빼고. 이재용 부회장이 100만 원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예, 사회 고위층들, 국회의원들, 정비 고위 관료들, 기업 임원들 참여하면 충분히 되고요. 그럼요. 이게 신청을 해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70% 하더라도 5% 남짓은 비어요. 네.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조 원 가량은 충분히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고 욕하는 게 좋아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발목 잡는다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깁니다. 네, 저도 이제 신청하라 그러면 안 할 사람들도 많고 자발적으로 기부할 사람도 많기 때문에 빨리 어쨌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부가 어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죠.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해서 모두 90조 원가량의 자금을 풉니다. 일자리 지키기 나서는데 우선 가장 그 심한 업종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이 7대 기간 산업에 대해서 한 40조 원을 지원하고요. 또 이 고용보험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일시적으로 지금 뭐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특수 이 고용 노동자들 석 달 동안
93만 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1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이 청년 일자리 포함해서 공공과 민간 부분을 합쳐서 55만 개 정도 일자리 만들겠다라는 건데 특히나 이제 청년 채용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6개월까지도 15만 명에 대해서 임금을 일부 보존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정부는 예비비 등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이 8천억 원은 바로 투입하고요. 나머지는 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3차 추경을 통해 충당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총 55만 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한 3조 6천억 정도 들여서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는 뭐 비대면, 디지털 정보 일자리 이렇게 해서 30만 개 정도 만든다 이런 얘기였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너무 단기적인 효과만 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으니까 이제 장기적인 그런 사업을 좀 운영을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3차 추경이 있으니 이걸 좀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2차 추경은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요. 그렇죠. 논의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제 3차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3차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만에 하나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아마 거의 뭐 반세기 만에 처음이에요. 1969년 이후 처음인데 어쨌든 1, 2차 추경의 재원은 적자 국채를 좀 줄이는 대신에 지출 구조 조정했잖아요. 네. 뭐 스텔스기 조금 도입 늦추고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 뭐 가용한 연금을 조금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그렇죠. 어제 이제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이 3차 추경의 경우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까지 5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 규모를 따져보니까 한 240조 원이 되더라. 그 가운데 이제 상당수는 또 3차 경우에는 상당수가 적자 국채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3차는 지금 2차도 지금 5월 넘어갈 판이니까 그렇죠. 3차 추경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가 되는 6월경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규모는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 워낙 긴급하다 보니까 네. 뭐 국가 부채에 대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플랜 B, 플랜 C를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플랜 B와 C에 해당하는 게 바로 3차 맞습니다. 추경을 통한 여러 가지 그 산업 활성화 이런 거가 대책입니다. 되는군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 될 것 같고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국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빚으로 남는 거라 맞습니다. 이게 좀 나중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산업을 돌려가면서 뭔가 방법을 찾으면 될 수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여쭤볼 건데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우리 어제 이 소장님께서 이 유가가 왜 마이너스까지 나오냐는 그렇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게 뭐 롤 관련된 그러니까 선물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네,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하면 탈이 나는데요. 네. 최근에 국제유가가 너무 빠졌잖아요. 그렇죠. 설마 아니 야 돈 받아가세요. 유가 드릴 테니까 돈 받아가세요라는 상황은 처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는 어떤 거냐. 바로 반등할 거야. 여기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네. 지금 원유 선물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상장지수 증권. 이 레버리지란 말이 들어가면 네. 기초자산 WTI가 10% 올랐다. 그러면 수익률은 20%, 2배 먹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손실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반등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 한국거래소가 경고하고 나갔었어요. 지금 원유 상승폭에 2배 이익 낼 수 있는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에 주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몰린 돈이 어느 정도냐? 약 2조 4천억 원 상당이에요. 야. 그다음에 가장 많이 몰린 게 뭐냐? 이 2배 뛰는 상품. 네. 여기에 한 4,300억 원 규모가 여기에 몰려 있는데 네. 여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시장 가치는 한 63원인데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하도 몰려서 그게 650원으로 뛴 겁니다. 그러면 베팅에 반등하는 사람. 몇 배가 된 거예요? 지금? 10배 이상 지금 오른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날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이게 청산가치 밑으로 내려가면 영원이 되면 자동 상장 폐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장 폐지라는 말은 내가 투자한 돈이 제로.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투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서부텍사스산 중진류 최고 널물이 6월물이에요. 네. 어제 1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13달러로 올라오긴 올랐는데 만에 하나 이게 10달러 선에서 계속 머문다 그러면 지금 이미 미국의 셰일 업체 7개가 파산을 냈고요. 10달러 선에서 계속 이어진다.
미국의 쉘 업계 1,000여 개 이상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급락했으니까는 그다음에 오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너무 원유 선물에 지금 레버리지에 특히나 원유 선물 레버리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다 투자를 막 해버렸는데 네. 오히려 그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발 정확한 상황에서 좀 손을 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한쪽으로 몰린 곳은 수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좀 복잡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차례에 걸쳐 미뤄졌던 프로야구 개막일이 5월 5일로 결정됐죠. 저희 출발 새 아침에서는 어제 스포츠 시간에 이 소식을 다루긴 했습니다. 원래는 3월 달에 열렸어야 되는 건데요. 기존보다 약 40일가량 늦은 개막이 선수와 구단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을 연고로 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의 김치현 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프로야구 개막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 정도 넘게 미뤄졌지만 어쨌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단 네. 축하드려야 될까요, 제가?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선수들 그동안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사실 개막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동기부여가 안 됐지만 그래도 예년과 비슷하게 같은 스케줄로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군요. 훈련 같은 것도 제대로 다 스케줄대로 하고 있었었군요.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훈련하는 모습도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때요? 네, 그 훈련 자체는 변화된 게 없는데 네. 그 야구장 출입할 때나 이런 동선도 저희가 많이 다 분리했고 그리고 매일 발열 체크하고 이런 생활의 변화는 있었어요. 근데 훈련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훈련은 그대로 하되 생활의 네. 변화 그리고 조심하는 문화가 많이 싹 텄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네. 지난 3월에 키움 히어로즈 2군 선수 중에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네. 비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네, 아마 3월 16일이었었는데요. 그 퓨처스의 모 선수가 아침에 발열 체크를 했는데 38도가 넘어서 그 보고를 받고 바로 그 고향이 근처에 있는 선별 진료소로 이동하게 했고요. 즉각적으로 저희가 사실 1군이 그 며칠 전에 2군이랑 훈련을 같이 한 상황이어서 1군, 2군을 전체를 훈련 중단을 시키고 귀가를 시켰고요. 네. 그 와중에 저희도 당연히 KBO에게 이 사실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럼 검사도 다 해봤나요? 1군, 2군 전부 다? 그 선수만 했습니다. 선수만 그 했어요? 발열 환자 의심만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 일찍 연락이 와서 이제 음성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냥 네. 다른 이유 때문에 발열이 됐었나 보네요. 그 선수는. 네, 그 이후에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 편도가 많이 부어서 열이 나온 거였고요. 그리고 네. 그 선수는 음성이 나왔는데도 저희는 숙소에서 2주 자가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도 철저하게 또 예방도 네. 하시고 그랬군요. 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연습 경기가 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네. 5월 5일부터 하더라도 네.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하이파이브 등도 금지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 경기를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도 그렇고 선수들은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이 상황에서 저희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야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수는 144경기 그대로 뛰어야 된다면서요. 개막은 매우 늦어졌는데도. 이거 소화할 수 있어요. 선수들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저희 구단이 당연히 매년 144게임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개막이 한 달 넘게 미뤄지면서 그 못한 시간 동안에 뛰었어야 될 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니까 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시작 포인트만 좀 늦은 거지 그 시즌의 개월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상 11월에 포스트 시즌이 치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11월 15일 날 이후부터 치러지는 포스트 시즌에 대해서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경기를 네. 치른다고 해요. 네. 이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이제 날씨가 좀 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즌이 뒤에 시작하니까 네. 추울 때 포스트 시즌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10개 구단이 합의를 해서 고척에서 하는데요. 저희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뭐 불리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물론 15일 이후에도 있어야 되겠고, 네. 그러면 뭐 선수들이 뭐 집에서 가깝고뭐 그라운드에도 저희는 익숙하고 해서 사실 저희한테는 불리한 건 없어요. 네. 지금 그 얘기를 딱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미리 자수를 하시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고척 스카이돔이 키움 히어로즈의 홈 구장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선수들이 좀 불만 있지 않을까요? 다른 구단에서 왜 히어로즈만 혜택을 주느냐.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KBO에서 그냥 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 실행위원회 단장 회의에서부터 다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다른 타구단 단장님들도 전혀 불만이 없으셨어요. 지금은 뭐 개인 팀의 뭐 이익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이렇게 가는 방향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키움 입장에서는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생기겠네요. 당신들은 네, 그렇게 맞습니다. 편한 데서 하니까 좀 더 잘해라 이런. 네, 15일 이후에도 저희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작년에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내리 4연패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목표와 다짐은 뭘까요? 네, 말씀대로 작년에 마지막이 좀 아쉬웠지만 올해는 뭐 아쉽지 않은 한 해로 마무리 잘 되도록 마지막까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자신 있게 우리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나요? 우승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 히어로즈의 김치현 단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시간입니다. 따뜻하고 품격 있는 조찬 파티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조수진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조찬 파티 메뉴가 아주 다양한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납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앞으로도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었다라고 하는 혐의로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대학의 입학 업무가 방해되었다라고 하는 혐의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기소가 됐고요. 최강욱 전 비서관이 그 이후에 국회의원으로 또 출마를 해서 비례로 당선이 된 상황이죠. 자,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그 목소리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는데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인 이 사건 무슨 사건인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 당선인이 원래 이제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랬죠. 2017년 10월 달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이 로펌에서 인턴을 했다는 그런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이 인턴 증명서가 그 아들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이제 제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인턴 증명서 허위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따라서 죄명도 이제 업무방해로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업무방해 인정이 되면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최강욱 그 당선인은 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결국 이제 모든 것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네, 조 변호사님. 근데 왜 최강욱 당선인은 이 사건을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최 당선자의 변호인 측이 이번에 첫 번째 심리에서 그 했던 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결론은 그겁니다.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건데 이게 왜 업무방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말이 맞다면은 뭐 정치적 기소든 과장된 기소 맞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 변론을 했냐면 그 아들은 2017년 1월에서 10월까지 총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에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그 청맥, 법무법인 청맥에 와서 뭐 문서 편집도 하고 사건 기록 열람도 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인턴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했으니까 인턴 활동 그 일지를 발급을 해준 건데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데 왜 직원은 아무도 그 학생을 본 적이 없느냐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최강욱 당선인 측 사무실에서 먼저 그 임의로 그 형식적인 걸 만들어서 발급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정경심 교수가 메일로 확인서를 만들어서 최강욱 당선인에게 보내고 최강욱 당선인 거를 프린트해서 도장 찍는 형식으로 해서 확인서를 만들어 주었느냐.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죠. 검찰 입장은. 예.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주말이나 일과 후에 와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뭐 야근도 많이 하고 사실 주말 업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일과에 맞춰서 도와줬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그 인턴 활동 증명서라는 것이 사실은 정해진 공적인 양식이 없고 네. 임의로 몇 시간을 무슨 업무를 했습니다라고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한 거보다 더 작게 쓰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필요하다 하는 만큼 발급해 주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죠. 뭐 100시간을 시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발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한 식으로 임의로 그냥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이 좀 됩니다. 근데 보통 인턴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소정의 차비조로 좀 돈을 주는 게 있는데 혹시 그때 공식적으로 돈 지급한 게 있으면 그것도 증거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인턴하면 돈을 주세요? 네. 아유, 굉장히 주지 좋은 않나요? 법이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증인들 한 20명을 부른다고 하니까 결국 네.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 밝혀질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뭐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건 뭐 불법적 기소라고 생각하건 그거야 뭐 피고인은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최욱 전 비서가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당선돼서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그 선거 끝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뭐 개인적인 원한을 뭐 풀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이 뽑아준 공인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나는 무죄다. 이 기소가 엉터리다. 이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네. 이렇게 뭐 갚아주겠다 이런 건 뭐 원수를 갚겠다 복수하겠다 이거는 사적인 복수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말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또 최강욱 당선인과 조국 전 장관이 대학원, 서울대학교 법대 그 대학원 또 교수와 뭐 지도 학생의 관계였다 뭐 이런 것들을 그렇기도 하고 또 2016년도에 정영신 교수의 이제 집안에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최강욱 그 당시 변호사가 그 소송을 맡아 잘 해줬대요. 그러니까 예. 친한 사이는 맞죠. 근데 뭐 그렇죠. 친한 건 친한 거고 이 인턴 증명서가 내용이 가짜냐 아니냐는 그 재판 별개의 과정을 문제인데. 통해서 밝혀질 문제니까 네. 거기에 냉정하게 그 대하면 되지 마치 이렇게 무슨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서 하는 걸로 끌고 가는 건 본인에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피의자 시절 한 번도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가 됐느냐 이 부분도 좀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보내왔는데 했는데 안 해줬죠. 거기에 대해서 예. 불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에 또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 재판에 가서 흔히 이렇게 약간 정치적이다라거나 아니면 국가보안법 사건이라거나 이렇게 검찰의 저희를 의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공개법정에서 다투기를 원해서 그게 또 변론 전략 중에 하나라서 그렇죠.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법정에 가서 판사가 있는 가운데서 대등한 가운데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최욱 전 비서관은 자기를 소환도 안 했다 그러고 검찰은 3번이나 소환했다 그러고 네, 어느 쪽 말이 그것도 좀 맞는지 이상한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뭐 불러도 안 오면
조사 안 하고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죠.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근무할 때 그 아주 불법적인 그 시위 현장에서 검거를 했는데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했더니 판사가 또 기각을 했어요. 그 조사도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소장에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그 사람 사진을 붙여가지고 기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 사람 찾으면 유죄 받는 거고 안 그러면 계속 공전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왜 나를 조사를 안 하고 기소했냐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아, 그래요? 불러도 안 오면 그대로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본인이 가서 지금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치에 이용될 위험이 있어서 안 한다면 그럼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자기도 가서 아 이거는 진짜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뭐 나는 예를 들어 인턴 변호사가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과짜다 이렇게 쓸 리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도장 안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면 안 간 거는 뭐 이 최 당선이 탓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최강욱 당선인이 기소가 될 당시의 신분은 비서관이 아니었습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었었는데 비서관 정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소환 조사도 없이 뭐 소환이든 뭐든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건 사실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얘기가 좀 됐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변론 전략 얘기를 조 변호사님 하셨는데 실제 기소가 된 이후에는 어떠한 종류의 그런 그 수사를 마음대로 해서 그걸 증거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최강욱 당선인도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또 그냥 협조하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업무방해 혐의로 만약에 최강욱 당선인에 대해서 지금 혐의가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공직선거법 19조에 보면은 금고에서 형을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서원권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 의원직을 잃게 되겠는데 지금 뭐 이제 재판 시작이니까 대법원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이 저렇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 벌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 참고 유죄라도. 네. 추가로 지금 서면 조사가 제가 보면은 참고인 조서를 보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피의자 조서가 아니고 피의자로 그 당시에 조사했던 것이 아니고 참고인 조서라는 형식으로 해서 한 20개 정도의 질문 꼭지를 보냈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이 당선인에게 예, 경찰 단계에서 경찰 그랬다고 단계에서? 하는데 네.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이건 그냥 참고인 조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불응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는가 해서 양쪽이 약간 그런 주장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광욱 당선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 뭐 이제 뭐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채널A 이동재 기자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해서 명예훼손 고발도 최근에 당했고 그랬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조국 관련해 가지고 또 고발도 당해 있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약간 좀 표적 고발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건이 겹쳐 있어서 좀 잘 헤쳐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당선인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공직자 신분으로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고발이 하나가 돼 있고. 예, 그게 공직자윤리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언유착 관련돼서 채널A의 뭐 녹취록 관련된 부분을 본인이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그 부분은 녹취록으로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건 허위 사실 아니냐라는 또 혐의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또 이제 본인 얘기는 했습니다. 뭐 녹취록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했지만 1억 2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소유는 본인이 그 신고를 해서 이게 무조건 소지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오케이가 되면은 소지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다 거쳤다 이제 이런 주장이어서 그건 뭐 확인해 사실 봐야 아니면 되겠죠. 간단하죠. 예, 주식백지 신탁심사위원회 이거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봐달라 심사해서 상관이 관련성이 없다 없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경우 많거든요. 정봉준 의원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 대주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산업이나 이쪽은 안 가죠. 외교통상만. 그쪽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다. 안철수 의원도 또 마찬가지죠. 이분이 바이러스 연구소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돼서는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뭐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 시민단체 고발도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면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좀 그냥 뉴스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김남국 당선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남국 당선인도 팟캐스트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동료 출연자 동조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면서 결국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했는데 그때 고발당한 내용 중에 하나가 청소년 유해물질이라고 하는 거 뭐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유해 방송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그냥 계속 했다는 건데 사실 김남국 후보 그 당선자는 당시에 이 팟캐스트를 진짜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 그런
총선의 유해 매체라고 하는 것을 신고하거나 뭐 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게 그분의 주장이거든요. 예. 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면 그게 진짜 유해 매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받아야 된다. 근데 어제 나온 보도까지는 아직까지 이 해당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고발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신망법하고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네. 쭉 심사를 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걸 고시를 합니다. 이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다. 그럼 그걸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건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직 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내용을 보면은 아주 해로운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성을 비하한다든가 여성의 몸이라든지 성에 대한 품평을 한다든지 내용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청소년들이 들어서는 안 될 그런 게 틀림없고 이걸 보면 야 이게 좀 박사바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여부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고시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또 그걸 이제 제공하려는 자니까 제작자나 이쪽이 이제 의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이동영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이동영 씨로 유명한 방송인이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감사는 박준 변호사가 돼 있고 김남국 당선인은 뭐 공동 진행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고발인데 주장하는데 김남국 당선인은 나는 출연만 했을 뿐이지 공동 진행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 실질적인 이제 사실관계는 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보이는데 뭐 실제 처벌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좀 사회적인 관심도 좀 많이 쏟아져서 네. 뭔가 좀 견제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네. 방송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주제를 한번 바꾸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 한번 듣겠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실증적인 어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가 됐고. 두 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인데 실제 사전투표 득표율에 비춰볼 때 명백한 허위 정보로 확인됩니다. 네, 사전투표 문제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미래통합당 박성준 의원이었고요. 이거 허위정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죠. 보수 유튜버와 야권 일각에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뭐 미경 의원도 재검표 신청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자, 진짜 부정투표 의혹, 사전투표 조작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내용이 사전투표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의 그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그 사전투표 득표율이 63점 몇 프로 대 36점 몇 프로로 서울, 경기, 인천이 동일하게 나왔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숫자가 맞는지도 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 지역의 지역세가 비슷하고 그리고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한 네.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마치 무슨 투표함이라도 교체된 것 같이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좀 너무 선거 패배의 충격에 빠진 그런 약간 좀 저는 그 주장을 처음 듣고서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주장이 있을 때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굉장히 의혹이 증폭이 되면서 네. 여러 명의 정치인이 거론을 해서 오히려 전 그것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건 뭐 우리나라에서 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지난 2012년도 그 대선 때 그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서로 경쟁했을 때죠. 그때도 개표 조작 의혹이 바로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제기가 되고 2017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게 뭐 역대 최대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유명한 그 방송의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영화까지 만들어서 더 플랜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부정선거라지는 부정 개표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이거는 결국엔 선거 패배한 진영 쪽에서 아니 우리가 명백히 이겼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이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그런 의심에서 나온 거니까 왜 그런 의심을 하냐 우리가 탓하기 좀 어려운 걸로 보여요. 다만 이것이 이제 과연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객관적으로 그런 부정선거 노이는 부정개표가 있을 수 있을 것이 그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제가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 부정투표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듣고 빵 터졌는데 반성하고 혁신 결의해야 될 시점에 사전투표 의혹으로 몰면 안 된다. 그거는 김어준과 다름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네. 지금. 자, 거기까지 김어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오늘 사실은 저희가 조순희 변호사님하고 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잠깐 드려야 됩니다.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마스코트 조순희 변호사가 어디 가버리셔서 그만두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 예. 아유, 제가 이제 변호사 업을 조금 더 충실히 하고 제가 좀 취미로 공익 활동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방송 활동을 다 좀 접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시죠? 아직 임명 전인데요. 이제 민변 사무총장직을 하려고 해서 아직 임명 전이라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에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나중에 가시더라도 저희 방송 요청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예. 민변 자격으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그리고 민변 사무총장 자리에 가시게 될지도 모르는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바른 역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이죠.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본다 이겁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의 그 뉴요커라고 하는 매체에 마셜이라는 수필가가 이런 기고문을 게재했더라고요. 한국은 선진국인데 자국을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코로나19에 대한 선진적 대응 방식을 여러 나라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하다가 외신이 잘했다 그러면 그때서야 갑자기 우리가 잘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교수님? 글쎄요,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없겠죠.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비하한다기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하하는 그런 의식이 정파적 관점에서 네. 있었고, 또 일부러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언론도 대단히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이었죠. 네. 제가 좀 깜짝 놀랐던 칼럼이나 기사 같은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라든가 외국에 대고 아니면 중국 눈치 보다가 한국이 세계에 호구됐다. 이런 것들이 칼럼 제목으로 버젓이 실렸잖아요. 네. 심지어 외국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조차도 그런 얘기가 실릴 정도로 굉장히 악의적이고 적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복됐었어요. 네. 선거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지 우리 국민 일반의 의식과 관련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현상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선진이냐 후진이냐라고 하는 식으로 세계를 나누어 보는 태도가 언제 생겼느냐. 좀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말 자체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걸 따져봐야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 중심 세계였잖아요. 네. 세계는 큰 나라, 작은 나라만 있었어요. 문화 격차가 좀 있다 해서 문화적으로 이제 중화의 나라 또는 오랑캐의 나라. 네. 이 오랑캐니 아니면 중환이 하는 이런 구분 자체는 문화 수준에 따른 이제 구분이었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거에 따른 구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4대 교린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여진족 같은 경우는 오랑캐를 취급했고 네. 중국과 우리가 이제 중화 문물을 함께 나누는 나라 정도로 인식했던 것이 조선시대까지의 상황이었다가 네. 1876년 개항,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866년 병인 양료 등등으로 해서 이제 유럽 멸강하고
네. 관계를 맺게 되면서부터 세계가 우리가 알던 세계가 아니구나. 훨씬 더 넓고 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나라들을 좀 어떤 위계에 따라 분류하는 태도가 많아지니까 샘플이 모집단이 많아지니까 분류에 대한 관심이 생겼겠죠. 네. 그 생겼는데 그때 처음 분류는 이제 뭐 강대국 약소국 이런 분류가 처음엔 일반적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대략 1890년대까지는 문명 야만 또는 개화, 미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써요. 미개하다 이런 말 쓰는데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쓰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잘 모르세요. 네. 이게 이제 1890년대 생겼던 개화라는 말이 그때 문명화라는 뜻으로 이제 비슷하게 쓰였고요. 서양 문명을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이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나라를 구분할 때 개화 그리고 개화의 반대말이 아직 개화하지 못한 이런 뜻에서 미개하다 이런 말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문명 야만의 척도로 한 10여 년간 살피다가 지금 이제 선진국이란 말이 우리 역사상 처음 기록된 것은 대략 1907년 이후예요. 1907년 이후요. 네, 그때 가서 비로소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반대되는 말이 후진국이었죠. 그리고 선진국은 당시에 제국주의 슈퍼파워 이제 열강이라고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을 했죠. 여러 강한 나라들. 그러니까 강의 척도가 이제 문화적 우위성이 아니라 네. 국력이라고 이제 통칭되는 국가 힘을 가지고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국가 힘의 척도가 첫째가 군사력, 둘째가 경제력. 이렇게 이제 따졌던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서 수십 년을 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도 종종 자주는 안 썼어요. 그때도 이제 여전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화냐 미개냐 문명이냐 야만이냐 이런 이제 구분법이 더 일반적이었고요. 선진 후진 나누는 구분법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요. 네. 적었는데도 가끔 썼는데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식민지였으니까 우리는 뭐 문명국도 아니고 야만국도 아니에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을 이제 평가할 때 일본도 대체로 후진국이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아, 그 당시에요? 예, 전 세계 뭐 10대 이제 강국 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의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후진적이다 해서 후진국이라고 썼고 일본인들 스스로 이제 그렇게 인식을 했었죠. 1940년대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아예 쓰지 못하게 했었던 것이 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해방되고 나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남아 있었지만 대체로 이제 약소국이라고 하는 자기 지위를 많이 생각을 했지 후진국이라는 지위는 잘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1950년대 말에 이제 로스토브의 경제 발전 단계설, 경제력을 중심으로 네. 선진 자본주의와 후진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이런 이제 인식론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들어와서 후진국 경제론이라는 이제 책이 나올 정도로 경제력을 중심으로 선진과 후진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네. 그것이 이제 핵심이었다면 50년대 말 이후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60년간 네. 한국인들의 의식을 지배해왔던 것은 경제력이고 선진과 후진을 가르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대국, 약소국 이렇게 나누는 건 네. 군사력을 기준으로 하거나 뭐 땅의 넓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예. 기준으로 한 거였고 요즘에는 선진적이냐 후진적이냐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경제력을 중심으로 대체로 이제 얘기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단일 척도로 선진과 후진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60년대 이후에 일본화했어요. 그럼 문화 이런 거는 여기는 안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이 경제 제일주의가 되다 보니까 경제 제일주의에서는 뭐 군사력도 경제력에서 파생되는 것이고 그렇죠. 문화 산업 문화의 힘도 경제력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대체로 경제 환원주의적 태도가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하는 태도가 그렇군요. 현대 일반적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네. 이걸 이제 일종의 국가적 어젠다, 국민적 어젠다로 삼았던 것은 물론 이제 개화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1890년대부터 문명국이 되자 또는 강대국이 우리가 나라가 작아서 강대국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빨리빨리 개화해서 우리가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자 이런 얘기들은 1890년부터 해왔고요. 네. 그리고 해방 당시에 뭐 그 유명한 이제 백범김구 선생의 말씀이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힘으로 세계에 으뜸가는 국가가 될 꿈을 꾸지 않는다. 이미 우리의 이제 사이즈가 네. 규모가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대신에 이제 문화로 세계 제일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되고 싶다. 이게 이제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 썼던 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이제
좀 주변적이거나 비중심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국가적 어젠다는 늘 이제 선진국이 대저했었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60년대부터 경제성장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전략 목표가 선진국화였죠. 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참아야 한다. 저임금도 참아야 한다. 장시간 노동도 참아야 한다. 또는 군사독재도 참아야 뭐 한다. 맨날 참기만 하고 그랬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선진국이 될 네. 때까지 기다려라는 네, 얘기였고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도 늘 이제 반복돼 왔던 것이고 특히 지난번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국가의 기본적인 구호라고 할까요?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구호가 선진화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무슨 이것저것 민영화 프로젝트를 세우면서 그 민영화를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장해서 내세우기도 하고 그만큼 한국민들에게 선진국 국민이 되자 선진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감정적으로 항상 먹히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소구력이 네, 있는 소구력 있는. 그런 이제 아젠다였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이번 코로나19를 이제 사태를 거치면서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의 방역 대책이나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진적이다. 근데 방역 대책만 나왔던 것은 아니고 스페인의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지금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 네. 읽어주셨습니다마는 한국은 선진국인데 한국 국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칼럼뿐만 아니라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은 부자나라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스페인에서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현상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방역뿐만 아니라 그 전에 기생충, 오스카상 이제 작품상 수상, 네. 그 앞서 BTS의 이제 세계적인 이제 대흥행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서 문화적으로나 또 이제 정책 면에서 또 군사력은 이제 얼마 전에 평가를 보면 한국이 세계 6위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군사력이요? 예. 아. 그렇게까지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우리는 뭐라고 하든 간에 좀 국제적으로 네. 우리 인식과는 관계없이 이제 옛날부터 생각했던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아시아나 중남미 국가에서 한국인을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은 한 70%. 오, 맞네요. 유럽 국가들에서는 한 60%, 미국이 한 50%, 일본이 한 20%. 아주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했던 바른 역사 시간이 이제 막을 내리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코너 하시면서 느꼈던 생각이라든가 청취자분들께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 혹은 마지막으로 선진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신 이유 이런 것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100여 년간 식민지 군사독재 또 후진국 또는 이런 좀 자의식 속에서 늘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선진국 국민이 되는 그렇죠. 것이라고 예. 하는 것들을 국가적 아젠다이자 개인적 목표로 삼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진국 그러면 어떤 인상을 떠올렸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물론 이제 기본이죠.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씩 있고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 없고.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굳이 일하지 않아도 네네. 그렇게 장시간 노동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노후가 네. 보장되는 세계, 네. 나라 그리고 휴가를 좀 편하게 가족과 가시는. 함께 네.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나라.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건데 네. 여전히 50시간 노동도 너무 적다라든가 네. 최저임금이 너무 비싸다라든가 좀 후진국적 발상부터 벗어버리면 네.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군요. 예. 아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고요.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